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검찰이 이번 주 금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합니다. 전범 기업 측 변호사를 독대하며 소송 지연 방안을 논의했다는 문건이 나왔는데 사법농단 의혹 수사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군인 7명이 숨지거나 다쳤던 K9 자주포 폭발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인 이찬호 씨가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큐 2부에서 이찬호 씨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고 30년 만에 바뀐 최저임금 결정 체계 관련 속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위원회가 상하한 구간을 정한 뒤 결정위원회가 구간 내에서 임금안을 의결하는 구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대기업 등 재계 압력에 굴복해 최저임금 10,000원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등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 등 여권 인사 6명을 고발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8명에 대한 수사 의뢰서도 제출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관련해 김앤장 변호사 외에 당시 재판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대법관도 독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 악화가 우려되니 재판을 미뤄달라고 김 전 대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고용 승계와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420일 넘게 굴뚝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 홍기탁, 박준호 씨가 오늘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파인텍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은 4차 교섭까지 결렬된 상황에 문제를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오늘 10일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30년 만에 바뀝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 그리고 결정위원회로 이원화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최저임금 개편안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규 기자. 네, 한영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제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구간설정위원회 그리고 결정위원회로 나누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은 노사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게 됩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 분석과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한 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어서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 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공익위원은 국회가 일정 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과 노사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 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결정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상공인 대표 등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렇게 결정 체계를 이원화시켰고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보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입니다. 개편안은 근로자 생활 안정 측면과 경제 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 협약 등을 반영해 고용 수준과 경제 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을 결정 기준에 포함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 공익위원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이 줄어들고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을 포기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던데 노동계는 하지만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위원과 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가 2000년에 비준한 ILO 최저임금협약은 권한 있는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 제도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ILO 권고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설익은 최저임금 개편을 중단하고 정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노사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모레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모레 있을 노동계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또 의견 수렴 절차가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오는 11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와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가 집중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아울러 결정체계 개편 논의 대안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한윤규입니다. 네, KB국민은행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쟁점은 연봉제 변경 그리고 성과급입니다. 노사가 막판까지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파업을 한다 해도 인터넷 거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이후 19년 만에 총파업에 나서는 KB국민은행. 총파업 찬반 투표에는 무려 96%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맞선 경영진은 참여 자제를 호소하는 영상을 방송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배수진을 친 상태입니다. 국민은행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페이밴드 확대 도입입니다. 승진하지 못한 높은 연차 직원의 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방식인데 2014년부터 신입 행원에게는 적용된 제도입니다. 사측은 제도 확대 또는 최소한 유지를, 노조는 폐지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급입니다. 노조는 지난해 실적을 고려해 월 기본급의 300% 성과급을 제시한 반면 사측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 그만큼은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은행 거래의 90% 가까이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관리할 전산 직원 상당수는 외주업체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말을 거치면서 일부 사안에서는 이견을 좁힌 만큼 막판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남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이 크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거라고 밝혔는데 대통령의 중소기업인 청와대 간담회 모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새 경제,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입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도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이 늘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역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4조 원 이상의 벤처 펀드가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투자에 나섭니다. 제조업을 혁신하여 고도화하고 투자와 신제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좋은 기회입니다. 올해 더 많은 투자와 사업 기회를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1주택만을 보유할 경우 주택 매입 당시부터 보유기간 2년이 지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등 후속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 시 횟수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해 비과세가 허용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내용 등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각각의 입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던데 청와대 의혹 관련된 고발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여권 인사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경우 민간 기업인 KTN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 취소하도록 지시했다며 국고 손실과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8명에 대한 수사 의뢰서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외교부 공무원의 사생활 감찰과 별건 조사 의혹, 그리고 민주당 중진 의원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측근에게 특혜를 약속했다는 첩보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야당은 김 전 부총리가 출석하는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수라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가 가진 최대한의 권능을 발휘해서 문제의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인 선서가 없는 일반적인 상임위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 기재위를 청문회나 이런 것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 개최, 또 청문회, 또 소규모 단위의 국정조사 등은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는 입장입니다. 정쟁을 위해서 상임위를 열고 청문회를 하자는 요구는 그만둘 것을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야당이 개최를 요구하는 5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만 40여 건에 이른다며 민생 논의를 위한 상임위라면 얼마든지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국회가 좋은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챙기고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장과 5당 대표의 회동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중점 사안이었는데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는 초월회도 새해 들어서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20%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의 권고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야3당은 전적으로 자문위 권고안에 찬성하는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동 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특히 의원 정수 확대 부분에서 현격한 이견을 보여 논의가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야3당 대표들은 거대 양당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이번 달 안에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기로 한 여야 5당의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해를 넘기면서 한 달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46.4%로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1.5%포인트 떨어진 48.2%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는 긍정,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20대에서는 잘 못한다는 평가가 잘한다는 평가보다 2.8%포인트 높은 46.2%로 나타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호남 지역에서만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고 경기 인천과 충청권,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8.3%로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상승했고 자유한국당은 24.8%로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각각 0.9%포인트,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그리고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보도 이후 지지도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 영향으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2일부터 4일까지 모두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 비서관급 참모진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합니다. 일단 내일 교체가 예상되는 참모는 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 3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은 문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3명의 인선을 발표하고 비서관급 인사는 새 비서실장이 업무를 시작한 뒤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정홍보비서관과 의전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과학기술보좌관 등 현재 공석인 비서관 4자리를 채우고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권혁기 춘추관장 등을 교체하는 인사도 별도로 단행할 예정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관련해 김앤장 변호사 외에도 당시 재판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대법관도 독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일 관계 악화가 우려되니 재판을 미뤄달라고 김 전 대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권남기 기자의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4년 강제징용 소송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통해 재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관과 1대1로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판결이 원고 승소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란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재판 대상이 돼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피해자 배상 판결을 뒤집거나 미뤄야 한다는 말로 전범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한일 관계 악화를 걱정한 박근혜 청와대의 의견과 같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김용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월 퇴임할 때까지 소송의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의 소송 지연 전략을 보고받은 뒤 주심인 김 전 대법관을 통해 실현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이나 외교부와의 조율을 통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낸 뒤 판결을 뒤집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앤장 압수수색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의 독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때 관련 사실관계를 캐물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뒤 한 달 만에 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불러 보완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이번 주 따로 제소안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이 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도 처음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양승태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동원 대법관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대법관에 대한 서면 조사에서 통진당 소송과 관련된 판결 이전에 법원 행정처에서 자료를 전달받은 것이 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진술에 모든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담당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희경 기자. 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의 독대 의혹이 문건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건데 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좀 검찰 입장에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을 확보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문건이 앞서 YTN이 연속으로 보도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 사무실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김앤장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 기업들을 현재 대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송무팀의 한상호 변호사와 지난 2015년부터 16년까지 최소 3차례 독대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탔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관련 정보를 전범 기업 측 대리를 맡은 김앤장에 직접 건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법원장이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서 3번 따로 만났다는 건데 네. 독대라고 했다는 건 결국 좀 남들이 알면 안 된다는 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 건가요? 네, 문건에는 말씀하신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한상호 변호사와 만나서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일종의 로드맵인데요. 즉,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 측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 지연 방안과 계획을 직접 확인해 준 셈입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양 전 대법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정보를 재판 당사자, 그것도 일방에게 전해준 사안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구속 사유가 된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네, 단순한 일방이 아니고 그 일방도 전범기업 대리인들입니다. 네. 자,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에 주심 맡았던 대법관에게도 배상 판결이 확정이 되면 한일 관계가 우려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직접 지연하는 데 개입했다는 전직 대법관의 진술이 나온 겁니다. 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면서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오는 11일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일 관계를 우려한 건지 아니면 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이 반발할 것을 우려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양 전 대법원장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지금 소재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이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내던 지인의 별장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택을 차례로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자택을 떠나 몇 달 동안 지낸 지인의 별장으로 알려진 양평의 주택에는 인기척이 끊긴 지가 오래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택도 창문이 굳게 닫힌 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언론의 양 전 대법원장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드러낸 건 이른바 놀이터 기자회견 아니었습니까? 네,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간섭한 적도 또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했고 검찰 수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취재진이 묻자 검찰이 수사할 예정입니까? 오히려 반문하기도 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무너집니다. 혹시 검찰에 대한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네,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7개월 동안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또 그에 앞서 포토라인에서 어떤 말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오는 금요일 포토라인에 몇 시에 예정돼 있죠, 지금? 네, 오전 9시 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또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조팀 강희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 의지를 확인한 데 이어서 장소 문제까지 거론한 것이어서 조만간 북미 회담 일정이 가시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협상 중인데 머지않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를 위해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향하기 전 이같이 말했습니다.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북미 모두 만남을 원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간접 대화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I've indirectly spoken to Chairman Kim. Now we have a very good dialogue going. 김 위원장 신년사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친서도 공개한 데 이어 거듭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을 띄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The sanctions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and they will until we have some very positive proof.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비핵화 협상 교착을 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CNN 방송은 트럼프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를 사전 답사 중이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판문점도 후보지로 거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셧다운 사태 등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 북한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북미 고위급 회담 재개 여부 등을 봐야 정상회담의 진척 여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언급과는 달리 북한의 대미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담판을 앞두고 기싸움이 다시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곧 2차 정상회담 장소가 확정될 것처럼 말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북한은 조용합니다. 오히려 연일 대외 매체를 통한 대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비핵화 조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다만 정부기관이 아닌 개인 성명 형식으로 수위를 다소 낮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곧 재개될 회담을 앞두고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신고 검증을 논의해야 하는 고위급 회담을 피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달 침묵을 깬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으면 비핵화의 길이 막힐 수도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 어렵게 마련된 협상판을 깰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고심 어린 신년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북미 모두 2차 정상회담에 적극적이지만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에서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국방부가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의 저공 위협 비행을 규탄하고 사격 레이더 가동 주장을 반박하는 일본어 동영상을 추가 공개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일 공개한 한글과 영문판 반박 영상에 이어서 UN 공용어를 포함한 6개 언어를 추가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UN 공용어는 영어와 중국어,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아랍어로 여기에 한글과 일본어를 더하면 모두 8개 언어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사안과 관련해 관계부처가 협력하며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아베 총리가 NHK 방송에 출연해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조치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부의 검토 사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한국 측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1일 무역전쟁의 잠정적인 휴전에 합의한 뒤 처음으로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차관급 대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청년보는 중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쯤 미국 무역 대표단이 탄 차량이 중국 상무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에선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단장으로 그레그 나우드 미국 무역대표부 농업부분 협상대표와 데이비드 멜페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선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포함해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등에서 부부장급 등이 총 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본에 다녀오려면 이른바 출국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는 뉴스 TMI. 오늘은 출국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그럼 출국세라고 하면 출국할 때마다 세금을 낸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일본에서 외국으로 떠나는 모든 사람은 일본 돈으로 1,000엔, 우리 돈으로 약 10,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2살 이상의 내외국인이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해당 요금에 국제관광 여객세, 이른바 출국세 1,000엔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는데요. 다만 국제선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안에 출국하는 환승객은 제외됩니다. 입국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 밖을 나가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지? 의아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도 출국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출국세를 받고 있는데요. 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면 세금 10,000원, 배를 타고 출국하는 경우 1,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출국세는 자국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세계 질병 예방 등에 쓰이는데요. 비행기 표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내면서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왜 갑자기 출국세를 받으려고 할까요? 바로 일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가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1,341만여 명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2배로 늘었죠. 일본 정부는 출국세로 벌어들일 추가 세수를 1년에 총 500억에 약 5천억 원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세금을 신설하는 게 오히려 관광객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거부감만 더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22일째, 오늘로 이 422일째 고공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어렵게 시작이 된 노사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더 강력한 투쟁에 들어간 겁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인텍 노동자 2명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75m 굴뚝위. 하루에 2번씩 음식과 물을 전달하던 줄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굴뚝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은 음식은 물론 물과 최소한의 난방용품까지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중재로 고공농성 411일 만에 시작된 사측과의 교섭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오랜 고공농성 탓에 몸무게는 이미 50kg까지 떨어진 상황. 시민사회단체가 눈물로 단식 중단을 호소했지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빨리 내려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 그런 이야기 하려면 전화하지 말라고, 노동자들이 결정한 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인텍 노조는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공개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파인텍의 모회사인 스타플렉스의 김세곤 대표를 고용 승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 대표에 대한 긴급 청문회 개최를 국회에 촉구하고 고용노동부엔 특별 근로감독관을 파인텍에 파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의 사항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승리해서 위에 있는 노동지가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투쟁해 가겠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조만간 의료진과 함께 굴뚝위로 올라가 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단식 중단을 거듭 설득할 예정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독감이 불출석 사유였는데 기소된 지 8개월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은 결국 전 씨를 강제로 데려와서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리 예고한 대로 전두환 씨는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만 나와 진단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고열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고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는 꼭 출석해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씨가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하자 전 씨의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나와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이제 소재가 확인되고 연락이 가능하면은 구인장이 발부됐으니 출석하라. 구인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이미 출석한다면은 그대로 이제 구인장으로 피고인을 이제 구인해서 오면 되는 거죠. 5월 단체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 씨에게 재판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법정에 서서 본인이 파렴치한인지 조비오 신부가 파렴치한인지 본인이 사탄인지 조비오 신부가 사탄인지 가려봅시다. 비겁하게 도망다니지 말고 떳떳하게 법정에 서서 진위를 가려봅시다. 전두환 씨의 다음 재판일은 오는 3월 11일. 전 씨는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끌려 나와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최근에 팟캐스트 방송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다시 한번 대권 출마설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 뒤에 자신이 있을 장소까지 짚어줬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안 할 건데 뭐 자꾸 이제 거론이 되고 또 혹시라도 뭐 일부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언론사 여론조사 이런 데 자꾸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국민들은 뭐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정치할 사람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렇죠. 네. 하지도 않을 사람을 거기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일정한 여론 왜곡 현상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안 되고 싶어요. 네, 안 되고 싶고 선거에 나가기도 싫고 3년 반쯤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사장 임무도 완수하고 아마 이렇게 추운 날은 안 되겠지만 날씨만 좋다면 낚시터에 앉아 있지 않을까요? 4년. 네. 현직 국정원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용인시 보정동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국정원 직원 43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자택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A4 용지 3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올해 해외 연수 예정이었다며 유서엔 국정원 업무나 경제적 문제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특정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수장과 MBC 대표이사가 정권의 비판적인 방송인들을 퇴출해 방송을 장악하려 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전 사장은 국정원 공모설에 매우 당황스럽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뒤 앞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원 전 원장도 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적은 있지만 특정 연예인 출연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김 전 사장과 개별 연락을 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음란물 모니터링과 심의 예산이 삭감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속한 음란물 심의와 삭제를 위해 현재 7명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의 인력을 30명 더 늘리기 위한 예산 26억 4천만 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공연은 무엇일까요?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킨 방탄소년단의 콘서트와 태양의 서커스 쿠자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각종 인기 작품에 힘입어 전체 티켓 판매액도 1년 전보다 23% 늘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의 콘서트입니다. 월드투어의 시작을 알린 이 공연은 인터파크 조사 결과 지난해 콘서트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공식 팬클럽 아미 5기 모집을 비롯해서 월드투어 콘서트가 전 세계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싸이 콘서트는 전국 곳곳에서 열린 공연이 모두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태양의 서커스 쿠자의 선전도 빛났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호응을 얻은 쿠자는 연말 공연 수요를 흡수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엘리자벳과 창작 조연에 성공한 웃는 남자, 마니아층의 사랑을 받은 프랑켄슈타인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용계에서는 연말 스테디셀러인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클래식 분야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투혼을 펼친 거장 주빈 메타가 지휘한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내한 공연이 1위에 올랐습니다. 또 클래식계의 슈퍼스타,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한 공연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그 인기를 재확인했습니다. 전체 공연 시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23% 성장하며 모두 5,400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뮤지컬 판매액이 29%, 콘서트 판매액이 22%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전설적인 록밴드 퀸의 노래와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그려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올해 골든글로브의 2개 부문에서 최고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의 작품상과 나무주연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특히 프레디 머큐리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배우 라미 말렉은 생애 처음으로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은 비욘 룬게 감독이 만든 드라마 더 와이프의 글렌 클로즈에게 돌아갔습니다. 골든글로브는 미국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하며 영화 분야와 TV 분야를 세부 장르로 나누어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우리나라에서도 9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끈 작품입니다. 제43회 이상문학상 대상에 소설가 윤희형의 중편 소설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가 선정됐습니다. 이상문학상 주관사 문학사상은 오늘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과 선정 배경을 발표했습니다. 이상문학상 심사위원회는 대상작 선정 이유에 대해 부조리한 현실적 삶과 그 고통을 견뎌내는 방식을
중편 소설이라는 서사적 틀에 어울리게 무게와 균형 갖춘 이야기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곳이 공립고등학교의 입학 원서에 있는 성별란을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거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전국 광역지자체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신문 조사 결과 오사카와 후쿠오카현은 올해 봄 공립고교 입시부터 입학 원서의 성별란을 폐지하기로 했고 구마모토와 가나가와현 등 11개 지자체는 성별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1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과 사업소득 6천만 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와 관련된 일부 파생 상품에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오늘 4월부터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 상품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 올해부터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 놓고 바깥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났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며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대신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더해지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만 많았는데요. 내일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충남 서해안에는 오후부터, 호남과 제주도에는 밤부터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3도, 광주 5도, 부산 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422일째 고공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이 결국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굴뚝 위에 있는 홍기탁 전 지회장과 잠시 뒤에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